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서대 벤처대학원 이상직 교수님과 함께 보수개혁, 새로운 보수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상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난 시간에 국민 상처 보수 새로워지려면 한 발 앞서서 풀어라. 이제 국민 상처가 이제 갈등 양상 그걸 얘기한 건데요. 예. 이제 오늘 2탄이죠? 예. 지난 시간에 그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 홍수가 나면서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마침 그것을 좀 정리를 할 겸 해서 제가 2탄을 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예. 그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지난 시간에 1탄은 대충 정리를 하고 나머지 오늘 하실 거는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사회 갈등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보수 이념 갈등이라든지 그 이런 갈등에서 결과적으로 사회 갈등 지수가 높으면 1인당 GDP는 명약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어떤 그 우리 경제연구원 보고서라든지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라든지 등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27개국 중에서 29개국 중에서 OECD가 한 37개국 지금 원래는 37개국 중에서 하여튼 상위권에 있다. 4위나 7위에 있다. 그래서 각 연구소 보고서가 이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경우엔 매년 경제 성장률이 3%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아, 그럼 우리가 이 4만 불 시대가 금방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GDP의 또 27%를 사회 갈등 비용, 내일 당장 8월 15일 날 있는 뭐 또 보수 집회, 뭐 또 민노총 집회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이제 GDP가 27%를 사회 갈등 비용으로 지불하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경제에 큰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런 한국 사회 갈등 주요 원인으로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에서 지역 갈등을 이게 정치권 문제지만 그래도 결국 국가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갈등이 심화되는 거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노사관계 갈등, 그 다음에 또 이념 갈등, 보수다, 그 다음에 진보다, 뭐 보수 진보보다는 좌파 우파 이런 갈등이었죠. 그 다음에 정부 국책사업, 뭐 4대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의 그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갈등 사례를 들었는데 그건 총선 때 공천파동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는 거죠. 참패를 한 거는. 예. 그 다음에 사드 그 하는데 지역민들하고 또 뭐 서로 저 안 맞아가지고 그 사드 방어 체계 그 배치하는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이것도 하나의 박근혜 정부의 사회 갈등 사례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다들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갈등 사례 요거 새로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우선 뭐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로 해서 총회 관심사죠 요즘. 뭐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뭐 당 지지도에 그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그 여론조사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진실되게 이제 행정 수도를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행정 수도 이전 문제도 14년 전에 16년 전에 그 매듭이 지어졌는 부분인데 그 헌법재판소에 그 잉크도 마르기 또 전에 또 얼고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너무 심하다. 의도적이다. 심하다. 왜 국민들 간에 또는 지역 간에 편가르기 하는 작업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세계적으로 그 수도를 이전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후진국에서 많이 그 사용한 정치적 문제인데 저도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그 행정수도 옮겨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말에 가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런 문제. 또 뭐 비가 많이 오니까
최근에 뭐 MB 소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대강 보호 해체 문제는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죠. 예. 이것도 가만히 있는 갈등 문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폐쇄, 해체. 지금 뭐 내가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에서 문제가 되니까 남북 협력 교류 그 협력 사무소를 뭐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무슨 그 진보적 생각들, 좌파적 생각들은 뭐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것인지 안 되면 폐쇄하고 해체하고 뭐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 이 물난리 중에서도 논쟁 거부하지 않는 정치권. 이 문제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4대강이 홍수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또 알아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글쎄요. 대통령까지 나선다는 건 참 보기가 볼성사납다. 뭐 이런 얘기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국민들 말은 뭐냐. 지금 이 물난리 난 중에서 그거 지금 체크해가 교수들 모아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4번, 5번 감사를 다 했지 않느냐. 그렇죠. 예. 4대강 이미 맞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 나와가지고 지류지청공사를 안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첫 번째로 그 박근혜 정부였다. 왜 박근혜 정부였느냐? 지금 4대강 문제는 그 MB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가고 또는 그 진보 그 정당에도 타격이 가니까 양쪽에서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국책 사업을 그러면 그 행정 수도 문제도 이거 하지 말자 MB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하지 말자 그때 대신에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산업 수도를 만들자. 그 연구소라든지 그 기업의 그 본사라든지 이걸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대학들을 넣어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도시로 만들자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했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행정수도로 지금 갖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지금 이 물난리 부분들은 무슨 문제를 있냐 보면 이 이제 그 섬진강 제방 붕괴 부분들은 4대강 사업이 안 해서 문제가 되나. 이건 이제 그 합천 창녕의 낙동강 제방 붕괴는 4대강 사업해서 문제가 됐다. 또 탈원전해서 이 그 비탈에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하니까 이 이제 붕괴되었다. 그래서 감론 을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왕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작했고 이미 만들어졌는 거예요.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갈등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갈등을 지금 현재 야기시키고 있는 정권 청와대까지 지금 현재 나서서 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 환경부에서 나와서 이거 아니다 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국민을 얼마나 피곤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도가 저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저 같은 경우 흔히 그냥 뭐 잘 모르는 저 같은 경우 이 4대강에 문제점이 있으면 4대강 그 당시 20조나 들어서 참 야심차게 했는데 이번 정권에서 얼마 전에 뭐 뉴딜 정책 하겠다 뉴딜 하겠다 그러면 그 160조나 썼는데 거기서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녹색 성장 부분도 그 그린 뉴딜 부분에 그린 뉴딜 이걸 확장시켜서 적용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 이 강의 치수 사업을 그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천공사 이것을 주변 기회에 하면 됩니다. 보완하고 그 보가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하면 되지. 이걸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해체하겠다 하게 되면 더 큰
그 갈등을 만들어내겠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 예. 참 하여튼 뭐 또 한번 예.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예, 이제 보니까. 요새 뭐 소득주도형 성장 예.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니까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근로자만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90%, 대기업에 10% 종사하고 있으니까 대기업은 그 최저임금 상승과는 무관합니다. 예. 그 중소기업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중소기업 또는 알바 이렇게 해서 박 PD님 최저임금을 좀 올렸습니다. 타이틀 예 됐어요. 예. 네. 예. 올렸는데 2016년도, 18년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여기에서 매년 우리가 최저임금은 그 전부터 계속 뭐 어느 정도 6%, 7%, 8% 올라갑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1차 연도에 16.4% 올렸습니다. 16.4% 올렸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계속 그 업계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10.9%, 그 다음에 또 이제 2.9%. 근데 이제 1.5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되니까 내년에는 이제 1.5%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을 이제 많이 올려주는 거 올려주면 좋겠죠. 예. 올려주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과 연관이 되어서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예.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첫 번째 고통스러운 게 누구겠습니까?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도 일자리도 못 구하고 예. 자영업자도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한계 기업도 고통스러워 가지고 폐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계 기업이라는 게 그 일단 뭐 임금 이런 거 지불할 능력이 없고 생산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곧 없어져야 될 기업을 예. 얘기하는 거죠. 경쟁력이 약한 기업. 경쟁력이 약한 기업. 예,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경쟁에 이기지 못해서 뭐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 폐업을 지금 현재 앞당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같이 하는 정부다 이렇게 하지만 기업도 한계 기업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고통을 앞장세우는데 일방면만 보고 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근로자와 이런 그 자영업자 한계 기업 간에 또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네, 네. 심화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전체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한 30% 이상. 예. 세계적으로 높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날 때 다시 이야기를 그러시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한계기업이라든지 뭐 심지어 했을 때 자동화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자동화로 바꾸니까 이거 마르크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기들 잘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이 정부가 나서서 자동화를 앞세우니까 이 알바생도 못 구하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 이런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음식점 소규모 음식점에서 가격을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골목 상권에 지나친 물가 상승 부작용이 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경기도 같이 안 좋아지는. 예, 요즘 일자리도 없고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득주도형 성장이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99.9%는 반대를 하는 건데 0.01% 우리나라의 특정한 학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찬성하는 건데 지금 그분 지금 중국에 대사로 가고 있었는 장하성 대사. 장하성 대사. 이분이 그 청와대 정책실장 할 때 뭐 3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 6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 뭐 한 달 후에 뭐 1년 후에 나타난다.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식을 택해서는 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갈등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뭐 보게 되면 잠시 보면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이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소득주도형 성장에 대해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 7.9% 낮춰졌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기업 경쟁력이 없는데 진영 논리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저임금 그 연평균 상승률이 보면 아시겠죠. 뭐 진영 논리, 이념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인국공 사태. 예. 아, 이거 참 젊은 친구들한테 참 상실감도 주고 또 어떤 사람도 기대감도 줬지만 그 기대가 뭐 어떤 우리가 규범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상실감, 자괴감까지 주는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 지금 생각지도 않는 그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하면서 인국공 사태에서 표면화되었을 뿐이지 지금 정부 국책연구원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먼저 발생이 됐는데 국책연구원들은 뭐 대부분 그 석사 박사니까 스트라이크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물러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부분이냐면 그 국책연구원에서 연구원들 또는 보조연구원들이 있는데 보조연구원들을 거쳐서 이제 정식 연구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뭘 했냐? 정규직화를 먼저 하라 라고 하니까 전체 국가 예산에서 임금에 차지하는 몫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만큼만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화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내보냈는데 그 친구들은 그 노조라든지 이런 결성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용이 나갔는데 예. 이번에 그 인국공 사태에서 그 정규직을 그 국책연구원이 혹시 어딘지 밝힐 수 있습니까? 뭐 우리 한 군데 맞는 거 전체 다 합니다. 예. 아, 몇 군데 있었다. 몇 군데가 아니고 다 오다가 이미 내려가서 이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정권 차원에서 그걸 정리가 됐다는 거죠. 다 했죠. 국책연구원. 했는데 그 사람들 몰랐네.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임금의 몫은 정해져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원래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자가 뭐 1조 5천억이다 가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금의 파트의 한 포지션의 그 액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 정규직화 안 되니까 비정규직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해고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디에 나갑니까? 그 광화문 나가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요새 시위를 못하게 하니까 옆에 동아일보 옆에 청계천에서 머리 깎고, 그 일들을 지금 현재 하게 하는, 스스로가 하게 하는 문제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 부분들은 제가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본은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렇게 해가 임금 시대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차이가 적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는 선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결국은 성급하게 공약 걸어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제일 먼저 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일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인천국제공항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 시켜줬다고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얘기해서 결과는 또 이렇게 참담하게 갈등이 야기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재밌네요. 최근 지표 변화 양상이 뭐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념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 이익,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집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예. 지금 그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념을 가지고 이제 베이스로 해서 네. 그 노동자 집단은 노동당을 지지하거나 예.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삼인당을 지지하거나 네. 하고 그 자본가들이라든지 또는 그 보수층에 가진 자들은 네. 좀 더 그 기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보수당을 지지하거나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양상이 어떻게 됐냐? 그 다원주의적으로 이익 집단적인 성격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파트가 단순화해서 그 복잡화 되는데 드디어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 선진국으로 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과천 시장도 지금 민주당이고, 지금 노원구 구청장도 민주당이고, 그렇죠. 지금 마포의 구청장도 민주당인데, 거기 자기들도 과천 시장도 반대하고, 노원구청장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마포구청장도 반대하고, 국회의원들도 다 반대하는. 그러니까 공공주택 개발 그 건을 가지고 과천시장하고 마포 구청장 다 이 야외 집무실을 갖다 놓고 이제 사실 공직사회에서 이런 스트라이크가 일어난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좀 상상치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 또 드리면 그 고리타분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체계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하는데 이제 모든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물론 교수님 말씀처럼 발표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려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23번이나 했어. 23번에 하면 뭐 2달 내지 3달 만에 한 번씩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하지만은 그 부분이 지금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지 정당은 이분들, 이분 한 분 한 분들은 민주당 당원도 아닐 거고, 그 찍었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대통령을 찍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현재 국회의원들도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안 찍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아이, 뭐 당신네들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러고 좀 체념하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반대라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좀 그 뭐 유권자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그 진보든 보수든 헤아려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졸속 행정, 졸속 정책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피곤하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그것을 성장 동력에 사용하고 그다음 공동체 삶에 대해서 기부 문화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발전에 또는 우리나라의 그 최일 선두권에 해당하는 선진국이 진입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지 반드시 내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 해서 국민들을 우습게 봐서는 저는 안 된다. 물론 교수님 말씀 지당 말씀이고 저는 사실은 좀 그냥 민초 입장에서 자, 대통령이 됐는데 23번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민심이 이반된 상태였는데 지금 민심이 그 사이에 그래도 그냥 수긍하고 참고 어쨌든 말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뒤집힌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껌딱지가 붙어 있는지 23번의 조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유탄만 날리고 또 그 다음에 불발탄만 공갈탄 불발탄만 남긴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만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보도 지금 꼰대가 되어 가겠다. 나만이 옳다. 나를 따르라. 공감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몽의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은 GDP가 떨어진다. 그렇죠. 예. 라는 것들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 수치가 2014년도 15, 16, 17, 18, 19 해서 최근까지 그 경제 성장률 추이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겁니다. 예. 했는데 그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만은 여기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지고 할 때 그때 반짝 올라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기엔 여기 마이너스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나오고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그래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 진보 정권이 항상 보게 되면 보수 정권보다는 갈등의 메시지를 더 많이 던지고 꼭 가만히 있는 것을 해체시키고 가만히 있는 것을 폐쇄시키니까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책도 그 자기들 많이 아는 정책 다 부정하는 정책을 가장 핵심적인 소득주도형 성장을 사용을 하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겁니다. 여기 확연히 수치가 처음에 했다가 소득주도 성장 발표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 코로나 전인데도 전부 다 수치가 다른 데 비해서 낮잖아요. 예. 여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서도 지금 뭔가 지금 뭐 착각해 있든지 아니면 좀 몽상해져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내년 성장률이 0.8%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OECD 37개국 중에서 1등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요즘. 근데 우리가 내년에 한다는 우리 나름대로 각오고 수치지 실제 그건 검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인데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수출 주도형 그 대외 그 지향형 정치 그 경제이기 때문에 이 수출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가 무역의존도라는 것은 전체 소득 그 GDP 분의 수출 플러스 수입입니다. 이거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에서 한 90%쯤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해외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한국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다.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나아지다가 최근에 또 떨어지는 양상인데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뉴딜 정책을 해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적재적소의 정책을 사용한 것이냐. 그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저는 그 신뢰가 안 간다.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최근에 이렇게 하니까 그 대통령 지지도가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8월 14일 날. 8월 14일이 아니고 오늘 8월 14일이니까 어제 8월 13일 나왔는 겁니다. 대통령 그 국정 수행 평가가 긍정이 43.3%고 부정이 52.5%인데 오늘 갤럽인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 그 국정 수행 평가가 39% 지금 현재 드디어 40%가 무너졌네요. 40%가 무너지게 되면 그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민주당 지지도는 33.4%, 통합당 지금 36.5%가 됐고 서울 시민들만 중심으로 했을 때 민주당이 32.6%, 통합당은 39.8%.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이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5%였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40% 근처에서 무너졌다 말았다 하는데 굉장한 위기다. 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율 자체 그때 5%였으니까 뭐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진짜 당시에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같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같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통합당 지지율 역전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얻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교수님이나 일반 전문가들은 다 이게 민주당 실정,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통합당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전라도 가가지고 호남에 가가지고 수해복구 작업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 거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제 뭐 정책 발표한 것도 없고 한데 이제. 아니 그건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새 이제 앞에 황교안 체제보다는 황교안 체제는 틈만 나면 들어눕고 국회에 눕고 밖에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삭발하고 단식 투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보수가 보수답게 좀 점잖게 나가니까 국민들이 과거에는 빠지면 어디로 갔습니까? 중립으로 무응답청으로 갔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죠. 일부분 통합당 쪽으로 갔다. 그 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봐주는데 앞으로의 어떤 통합당이 당명도 바꾸고 당 로고도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고 정강 정책 모든 것을 바꾼다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센세이션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깊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네. 또 반대적으로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가면은 지금 고정 보수 지지층 같은 사이에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무응답층으로 빠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보수가 아니죠. 그것은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제가 많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골수가 32%에서 33% 요 정도 되는 것으로 계속 봤을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보게 되면 서울도 어떤 경우든 32.6% 요 정도인데 통합당도 그 베이스를 과거처럼 좀 회귀해 줘야 된다. 그럼 이기는 정치를 해야지 지는 정치를 해서 우리끼리 욕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교수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거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 몇 개만 하겠습니다. 보수 정당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정강 정책 바꾸고 이제 통합당에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서 받은 내용들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공감의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마음을 알아달라. 그 다음에 지지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 그리고 헛발질을 하지 말아요. 제발 말 실수하지 말라 이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라. 그리고 9번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하는 정계 아젠다를 선점하라. 이걸 선점하고 치고 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이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과 매치가 됐냐. 마지막으로 정고 전문적인 젊다고 해서 세대 교체되는 것이 아니다. 경륜과 보수의 가치를 지닌 인물들을 균형 있게 영입하거나 이 사람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충분히 제가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저는 이 정계 아젠다를 선점하라 이런 게 이게 결코 파퓰리즘이 아니고 지금 보면 언론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 그럼 언론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 뭐냐. 오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수신료 없앤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언론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징적이겠죠. 예, 더 구조적인 문제를 좀 국회의원들이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정권 바뀌는 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좀 생각해서 사실은 지금 공영방송제도가 현실적으로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한번 심각하게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공통분모가 뭔지 한번 찾아보는 이런 노력, 뭐 이런 노력인데 지금까지 그 보수는 좀 보수와 우파는 못했던 부분이 통합당이나 통합을 필두로 해서 못했던 부분이 국회의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혼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국회의원 하나가 각자 헌법기관인데 자기네들이 그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처럼 이렇게 사회 지도층 같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다 같이 좀 공조해서 국민을 위한 공통분모가 뭔지를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예. 예. 오늘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